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좀 특별한 기록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기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금융 문제, 또 법적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단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개인 파산 기록이군요. 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채무자 성함이나 뭐 사건 번호, 회사 이름 같은 건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볼 내용은요. 80대 채무자가 어떻게 하다가 1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는지. 100억이요? 와, 개인한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파산 신청까지 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죠. 네네. 이 파산 관제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그 보증 문제나 금융 시스템, 또 파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채무의 규모하고 지금 현재 이분의 어떤 변제 능력,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간격이 너무 크죠? 그걸 비교해 보는 게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채무자분 상황부터 간단히 볼까요? 연세가 이제 80세시고 현재는 직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월 소득은 한 87만 원 정도로 보고가 됐고요. 아, 87만 원이요? 네, 지금 조카분 소유의 임대 아파트 방 한 칸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해요. 2014년부터 쭉 조카분 집에서 뭐 무상으로 지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의 월세를 내면서 지내오셨더라고요. 오랫동안 좀 어려우셨나 보네요. 네. 근데 이 재정적 파탄 시점은 2015년경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 원인이 좀 복합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인데요. 꽤 오래전 일이네요. 네. 친구분이 건설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현금 5억 원을 빌려주고 또 지인들 대출에 보증까지 서셨답니다. 아유, 보증. 그러자 그 친구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보증 썼던 빚을 다 떠안게 되신 거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아, 그 보증이라는 게 정말 한 번 잘못 써면 수십 년 동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또 시작점이었군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는 어떤 저축은행, 이건 가속회사 아니고요. 저희가 익명 처리한 상호입니다만 이 저축은행 대표로 계셨어요. 아, 금융권 경력도 있으셨군요. 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 또 파산이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취급했던 대출 관련해서 부실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빚이 더 늘어난 거죠. 아, 경영 책임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정말 설상가상으로 2017년에는 간암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뭐랄까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보증 문제, 경영 실패, 거기에 건강 악화까지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악재가 계속 겹친 거네요. 이런 경우 사실 각 단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8억 6,622만 원입니다. 와, 108억 원? 이게 원금만은 아니겠죠. 네, 원금은 약 35억 9천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자나 뭐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렇게 커진 거죠. 채권자는 보니까 주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해서 총 9곳으로 집계되어 있네요. 100억 원 넘는 채무는 개인 파산 사건 중에서는 정말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자나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누적됐겠네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결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빚 앞에서 이분 명의의 재산은 지금 교보생명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환급금 27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27만 원이요. 108억 빚의 재산이 27만 원? 네, 이게 또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재산 범위 안에 있어서 파산재단에도 포함 안 되고 그냥 현금화는 포기된 상태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난 5년간 처분한 다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혼하신 전 배우자, 부모님, 자녀분들 명의로도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재산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소득 87만 원에 재산 27만 원. 이 상황에서 100억 원 넘는 빚을 갚는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명백하게 지급불능 상태인 겁니다. 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다 해봤지만 뭐 현금화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그 파산관제인이라는 분이 법원에서 딱 선임해서 중립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바보 이제 뭐 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그래서 파산 절차 자체는 재산이 너무 없어서 비용 충당도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종결, 법률용어로는 폐지한다고 하죠.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네, 더 이상 뭐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채권자 중에서 한 곳, 주주 KRNC라는 곳에서 면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 면책이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 후에 남은 빚 갚을 책임을 없애주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면책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채권자 주장은요, 채무자가 과거에 그 저축은행 대표로 있을 때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해서 자기들한테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불법행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특정 투자금, 공공홀딩스 관련 30억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다른 채무자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파산법상 면책되지 않는 채권, 즉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아하, 그 법 조항이 있죠. 고의로 끼친 손해는 파산해도 면책 안 된다는. 그걸 근거로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파산하더라도 우리한테 입힌 손해는 갚아야 한다. 이 주장인 거죠.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어땠습니까? 여기가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고요. 관제인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즉 면책을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아, 일단 면책은 해주자 쪽으로. 네. 그런데 동시에 이 KLNC의 주장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관제인 의견이 좀 복합적인데요. 해당 채권자, 그러니까 KRNC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까지 받은 점 같은 걸 고려해 볼 때, 그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는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설령 이번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전체적으로 면책 허가를 받더라도 KRNC는 나중에라도 우리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언급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그 특정 빚에 대한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제도가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번에 그리고 염원히 싹 해결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고의성 문제가 얽힌 채무는요. 전체적인 면책 결정이 나온 후에도 개별적인 법적 분쟁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개인의 파산 기록을 통해서요. 수십 년에 걸친 그 보증 문제부터 사업 실패, 또 건강 악화까지 이게 어떻게 100억 원이 넘는 빚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법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80대 고령이시고 재산도 거의 없는 이 채무자분의 상황만 보면 파산 절차 종결하고 면책 허가해 주는 게 맞다는 그 관제인 의견이 뭐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채권자의 고의성을 둘러싼 이의 제기,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관제인의 신중한 판단은요, 개인의 책임과 또 제기의 기회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 고민해야 할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어디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수십 년 전에 했던 어떤 행위가 현재의 파산 절차에서 이 고의성이라는 잣대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